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최희의 세금살롱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작가님 책입니다. 이 책 이전에 그 책 생각나세요? 새알이 이렇게 깨지는 모양으로 있는 그 책 제목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 책이랑 똑같은 작가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원하는 삶에 다가가는 법.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선생님도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계발서를 웬만한 거는 정말 대강이라도 다 읽어봤을 정도로 읽어본 책이 많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크게 신선하진 않았는데 그 중에 이런 인사이트만큼은 좀 소개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크게 꿰뚫는 어떤 사상, 생각,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은요. 나폴레온 힐의 책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 자체가 뭔가 여기에서 새로운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잡고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휴가철에는 책 한 권 읽으면서 내가 이 쉬는 기간에 다시 한번 확 달릴 수 있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에요. 그런 책으로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와세무회계를 운영한 지가 7년째예요. 1년 내내 리크루팅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년에 계약을 350건씩 해요. 하루에 기장 계약을 3건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크루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기장 관리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한 직원이 담당하는 업체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절대로 무리해서 그 이상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리크루팅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은 직원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에 저는 감히 2글자로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있고 일은 못하지만 성격 좋은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굴 뽑아야 돼요, 세무사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여러 명을 채용해서 여러 분들과 함께 일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태도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려는 이 책,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태도는 적성만큼이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기부여 연설가였던 얼 나이팅게일은 태도를 가장 중요한 단어로 꼽았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랑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나는 태도를 역경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자신의 실제 태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뿐이다. 또한 태도는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일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열정적인 자세로 성공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뿐만이 아니었다는 데에서 굉장한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습관 관련된 책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거나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 마음 먹은 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와닿았었냐면 나는 예뻐지고 싶어.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칼로리를 줄이고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마인드셋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씬한 사람이야. 나는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를 세팅을 그렇게 하는 순간 날씬한 사람은 마시멜로를 집어먹지 않잖아. 날씬한 사람은 퍼져 있지 않고 운동을 하러 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미 완성형으로 자아를 세팅을 해놓으면 그 어떤 행동을
굳이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목표 설정이나 어떤 본인의 자제력을 시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옷을 입는 스타일이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청바지 입고 출근할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와 계약을 하시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외모도 나의 진심과 내가 하는 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입던 옷 다 버리고요. 다 새로 사고 머리도 다 바꾸고요. 완전히 스타일을 다 바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신뢰를 주는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CEO분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사무실을 해두시고 이런 거를 좀 따라 해봐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딱 핏이 맞는 사람이 막상 찾으니까 또 없더라고요. 느낌이 비슷하든 뭐 업종이 비슷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찾기로는 그런 사람이 딱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나를 바꿔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방법을 썼었거든요. 내가 직원이 엄청나게 많고 내 사무실이 엄청나게 예를 들면 63빌딩이나 아니면 시그니엘 이런 데 사무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런 데에서 등장하는 여성 CEO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그 여성 CEO는 어떤 머리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사무실로 안내할까? 이런 것들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심플해져요. 그렇듯이 나를 변화를 줘야 할 때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아를 바꾸면 그 자아에 맞추면서 성격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30대 어떤 여성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진짜 사례인데, 깨어났을 때 가족도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그 둘 자식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완전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성이 있었대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형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소심한 성격의 아이 둘 있는 평범한 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 사고가 나서 완전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어떤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의 인생을 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성격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가 이 책에 나오는데, 성격도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성격을.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MBTI라든지 혈액형, 별자리, 사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뭔가 타고난 것에 너무 매여 있지 않나, 내가 나를 규정 짓는 거에 너무 틀에 고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격, 고집할 것은 꼭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형성된 것 뿐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기 책임이 삶에서 발휘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건 통제권뿐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면 결국 자신의 삶을 통제할 권한을 잃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은 100% 당신에게 있다. 이에 부정적인 감정, 분노, 불안, 우울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자기 책임은 성숙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아 실현을 이루려는 사람의 핵심적인 자질이다. 고성과자는 일의 공과 책임을 모두 자신이 진다. 저성과자는 성공할 때 공만 취하려 든다. 반면 실패의 순간에는 운이나 타인 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 탓으로 돌린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은 일과 모든 관계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실패한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 자기 책임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자신감이 넘치고 자립심이 강하며 자제력이 강한 경향이 있다. 한편 책임감의 스펙트럼과 정반대에 있는 무책임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패배주의적이고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목적이 없고 두려움이 많으며 확신이 없고 신경질적이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종종 있다. 잘 되는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라는 점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제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느냐, 그게 성공을 가르는 어떤 중요한 단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그 표현 있죠. 그 표현이 곧 내 삶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확 끌고 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 그게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태도를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공은 숫자 노름이다. 즉 시도 횟수와 성공 확률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야구 선수라도 타석으로 날아오는 공 하나하나에 전력을 다해 배트를 휘두른다면 안타 속에서도 끝내 홈런을 치는 것이 확률의 법칙이다. 이때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삼진을 걱정하지 말고 계속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나폴레온 힐은 모든 역경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기회와 성취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성공은 숫자 노름이다. 계속 배트를 휘두르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트라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공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다? 존버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이었습니다.